오늘 주제 발표를 하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올바른 장례문화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실 국립민속박물관 김시덕 선생님이십니다. 기독교 장례문화 개설운동을 발표하실 기독교 장례문화협의회 원장이신 정다운 목사님이십니다. 천주교 장례문화 개설운동을 발표하실 대구 카톨릭대학 신학대학의 나기정 신부님이십니다. 유교의 장례문화 개선운동을 발표하실 성균관 전이 이승관 선생님이십니다. 불교의 장례문화 개선운동을 발표하실 동국대학교 보광스님이십니다. 본쌤이 나는 종교와 죽음의식이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화장 문제에 대해서 종교인들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대처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종교 각 대표자들을 모시고 발표한 겁니다. 그러므로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고 반대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 같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화장에 대해서 종교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를 알아보기 위한 자리입니다. 또한 이 같은 화장 문화가 종교인들이 지켜야 할 하나의 죽음 의식일 수도 있다는 데 전제하에 이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그러니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잘 경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시덕 선생님의 올바른 장례문화에 대한 연구를 주제 발표를 듣겠습니다. 김시덕입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는 꼭 화장 장려라고 하기보다는 상례가 어떻게 치러졌으면 좋겠다. 전통만을 고집하는 것도 아니고 현대에 개선된 부분만을 고집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라는 고민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좋은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생각에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시간이 정확하게 어떻게 배정되어있는지 몰라서 일단 빠른 시간에 읽는 걸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례를 보면 우리 민족의 근본이 무엇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럽기까지 합니다. 과연 현대를 살고 있는 한국인의 죽음에 대한 인식과 의식이 이렇게까지 바뀌었는가라고 반문해 보게 됩니다. 물론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었고 생활 양식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짧은 시간에 생사관이 이렇게까지 바뀌었다고는 생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관원상제라는 가장의례의 규범이 있었고 이에 따른 우리식의 의례 방식과 사고가 현재까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의례 문화는 너무나 우리와는 동떨어진 모양새를 하고 있어 무엇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 1996년 필자가 일생의례의 역사라는 작은 논문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앞으로 의례 문화는 전문 직업인에 의해서 좌우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아무도 이를 믿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현상은 어떻습니까? 대표적인 상례와 관련된 것으로서 상례 예식장, 영안실이 장례 예식장으로 바뀌었고 돌잔치를 위한 전용 식당이 생겨났고 또 제사음식 대행점이 나타났고 그다음에 낙골당이나 공원묘지 등을 전문적으로 대행하는 전문 직종이 이미 상당한 성업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문 직업인이라고 하나 우리 시기의 의례에 대한 충분한 이해라든가 그다음에 합리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국적 없는 의례가 유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대 한국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올바르지 않은 의례 문화, 좁게는 잘못된 상례 문화를 만들어내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는 현행 상례가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또 전통 상례에 대한 오해를 지적함으로써 올바른 의례 문화의 정착을 위한 실마리를 제공하려는 시론입니다. 문화의 지속과 변화라는 문화 변동론의 시각으로 전통 상례를 현대 사회에 어떻게 적용시켜야 현재 상황에 적합하게 변형할 수 있는가, 그리고 전통의 긍정적 개성을 통해 세계화에 대처할 수 있는 우리식의
올바른 상내 문화 정착을 아이디어를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상례와 장묘라는 말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잘못 쓰이는 용어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상례는 인간이 태어나서 마지막으로 통과하는 관문인 죽음을 처리하는 의례 전체를 말합니다. 그러나 죽음을 처리하는 의례를 사례, 죽을 사자를 쓴 사례를 쓰지 않고 상례라 한 것은 상례라는 의례가 죽음의 처리, 즉 시신을 처리하는 그 의미에만 국한되어 있지는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례에는 망자, 혼, 조상신, 상주라는 4개의 주체가 등장인물로 등장합니다. 따라서 상례는 망자를 위한 의례와 혼을 위한 의례, 그리고 조상신을 위한 의례라는 의례, 그리고 상주와 그의 공동체를 위한 의례라는 4개의 의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례는 공동체의 성원의 죽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갑작스런 위기, 그리고 특히 그 지도자가 죽었을 때의 굉장한 혼란을 지혜롭게 극복하기 위한 의례적 장치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최근 장례문화 혹은 장묘문화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용어가 죽음을 처리하는 의례인 것처럼 상례의 용어를 대신하는 것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용어는 상례의 부속적인 절차, 즉 시신을 매장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 정도입니다. 즉 전통사회에서는 시체의 일반적인 처리 방법이 매장이었기 때문에 시체의 처리 방법을 나타낸 것이었고, 때문에 연구자들이 이를 별도의 의례로 규정하여 조작적으로 사용한 용어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관한상제의 기본이 되었던 가래를 비롯하여 조선 후기에 중후기에 발간된 200여 종의 예서들에는 장례 혹은 장묘라는 용어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는 상례라는 의례 속에 시신을 처리하는 방법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장이라는 말의 뜻풀이를 보면은 풀 아래에 받침을 놓고 그 위에 시체를 안치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장묘라는 말은 의미랑 의미상 결합될 수 없는 용어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장이란 묘를 만드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올바른 장묘문화라는 용어는 올바른 매장문화라는 의미가 되어 올바른 상례문화 개혁과는 모순을 지니게 된다고 봅니다.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화장이 권장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올바른 장묘문화라는 말보다는 올바른 상례문화라는 용어가 더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의례들의 무엇이 도대체 문제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전통 관원상제의 의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만연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는 전통적인 사고에 대한 막연한 거부, 전통 문화에 대한 무지, 우리 것은 나쁘고 남의 나라 것은 좋다는 식의 문화 사대주의의 영향에 따른 것이라고 봅니다. 이는 일제강점기에 한국문화 말살 정책에 기인한 것으로부터 현재 정책 입안이나 연구자층을 구성하고 있는 서양 유학생 출신들의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과 무시에서 기인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전통적으로 이어내려왔던 우리의 의례문화는 낙후된 것이고, 또한 형식적인 것으로 낙인이 찍혀 급기야는 것, 나쁜 것이라고 버려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와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의례를 규정한 예서들을 조금이라도 보았다면은 전통의례가 얼마나 합리적이었고 타당성을 지닌 것이었나를 아마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혼례의 경우 예단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형국어례를 올릴 때 형식적으로 올리는 패백, 신랑은 함에 신부의 옷 3벌만 넣으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비용이 요구되는 경우에도 사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예라는 주장이 곳곳에 보입니다. 또한 상례의 경우 묘역의 크기라든가 염을 할 때 보공할 옷의 수량을 제한한다든가 관의 종류 등에 대해서 제한하고 있는데 모두 검소하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전통의례에 대한 불신과 무시는 전통의례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이해의 부족에서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전문 직업인에 의뢰하여 의례를 진행할 경우는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례자나 수례자의
상례 절차에 대한 의견 차이에서 오는 불화, 서로 의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는 상호 불신 등이 팽배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불편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들 전문 직업인들에게 기본적으로 우리식의 상례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거기에 따라 현대적인 변형이 가능하게 하여야 올바른 상례 정착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전통의례의 현대화라는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의례에 대한 이해 부족은 전통문화의 현대화를 불가능하게 한 원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통적인 의례가 아무리 합리적이라고 해도 현대사회의 환경에 맞지 않는다면 실천과 개성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시신의 운반수단이었던 상여는 전통사회의 운반수단이 인력이나 충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등장한 것입니다. 반면 현대사회에서는 연구차라든가 캐딜락이 드러나는데 이것은 역시 동력 발달에 따른 문명의 발달에 따라 등장한 자동차를 이용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예서들이 요즘에 쓰여졌다면 당연히 상여보다는 연구차나 캐딜락에 대한 이야기가 수록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상여를 고집한다는 것은 문화의 지속과 변형에 상반되는 주장이라고 밖에 할 수가 없겠습니다. 전통사에서 시신 처리가 매장 중심이기 때문에 매장에 대한 절차들이 등장할 것입니다. 반면 요즘은 화장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화장에 대한 절차들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른 환경에 적합한 도구와 방법을 실행함으로써 시대에 부응하는 올바른 의례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전통사회에서 인편으로 부고를 보냈다고 지금도 인편으로 부고를 보내는 것은 시간 낭비이고 아마 사치일 것입니다. 발달된 통신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편지에 대한 막연한 연민보다는 현대의 편리한 도구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유교적 사고에 따른 전통 상례 절차에 등장하는 다양한 도구와 방법은 전통사회의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현재의 상황에 맞추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명당은 스스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명은 원래 통치자의 권위를 나타내는 상징물이었고 공동체의 90점을 마련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였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이와는 달리 돈만 있으면 호화분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누가 규제하지를 않습니다. 이는 풍수와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명당을 찾아 부모의 묘를 쓰거나 자신의 묘를 만들어 자손만대의 번영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풍수의 원래 의미는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을 택하는 지리학적 원리였기 때문에 명당발복이라는 부차적인 목적보다는 편안한 삶을 위한 터잡기, 즉 양택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풍수는 이러한 양택보다는 기복신앙이 강한 음택이 더 부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로써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있던 다양한 산송, 그 다음에 상기의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당을 찾기 위해 몇 달씩 장사를 치르지 않는 일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전통사회의 한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현대 사람들 나쁜 것은 잘 배우는지 무사람들의 기감이 되어야 할 정치가나 기업체 회장님과 같은 돈 많은 사람들이 상례를 예로 치르기보다는 이러한 잘못된 전통의 계승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도 현대 한국 사회의 모습입니다. 명당은 천장집이라고 하여 명당을 차지할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발견된다고 합니다. 즉 찾는다고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언덕에 부모의 시신을 굴린 나무꾼이 발복을 받았다는 이야기라든가 적선을 해야 마땅히 명당이 눈에 보인다는 옛날 이야기는 결국 명당은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화분모가 효는 아닙니다. 죽은 자에 대한 효와 예의를 지킨다는 대의명분 아래 화분묘를 만드는 것을 명당 찾기보다 더욱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효는 사실 살아있을 때 실천해야 하는 것이지 죽어서 효를 실천하는 것은 자기 체면을 내세우기 위한 수단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화분면은 부모에 대한 효가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하나의 수단 이상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호화분묘에 사용되는 성물이 영원히 땅을 쓰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의 폐기물이 되어버린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비해 성물이 없는 우리나라의 서민 묘지는 공급과 수요가 적절히 조화를 이룹니다. 관리를 하지 못한 후손이 없어지는 만큼 묘가 없어지고 죽는 사람만큼 묘가 없어지는 수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원래의 모습으로 자연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어 국토 이용 면에서도 아마 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현재의 납골 땅이나 공원 묘지에 있습니다. 국토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매장할 땅이 부족하고 또 매장으로 인한 분묘 면적만큼 땅이 잠식되어서 국토의 이용 효율이 떨어진다는 식의 논리 앞에서 매장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안으로 등장한 우리나라의 화장법은 일본의 화장법을 모방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화장을 한 후에 뼈가루를 모아서 단위 면적이 작은 곳에 안장하는 방법이나 납골 땅을 만들어 단체로 납골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묘지 문제 해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화장묘나 납골 땅, 공원묘지 등은 대부분이 돌을 사용해서 상징물을 세웁니다. 그래서 원래의 자연 상태로 돌릴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납골 땅의 건설, 화장 후 골로를 매장하는 방식의 묘는 또 하나의 생활 쓰레기를 대생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의 소지를 가진 대안의 제시보다는 긴 안목으로 대안이 제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나라의 법은 가정의례 준칙 등을 비롯한 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1972년에는 일제에 의한 토지라든가 화장이라든가 이러한 규칙들이 발표가 되었었고요. 1934년에는 제사의 대수를 제한한다든가 그 다음에 제사의 상례의 종류를 제한하는 등의 표준 의례가 제정한 의례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1961년에 표준 의례를 제정을 하였고 1969년에는 가정의례 준칙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이 1973년에는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로 다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1980년 전문을 개정하면서도 제도에 따른 일생의례의 획일화가 계속 지속되고 있었으나 1999년 8월 24일 이를 폐지하고 건정 가정의례 준칙을 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마 내년쯤에 매장에 관한 화장 및 매장에 관한 법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법률이나 준칙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는 사람은 서민밖에 없었습니다. 돈 없고 백 없다는 이야기 들리듯이 서민밖에 없었습니다. 현행에서는 법에 강제 조항이 없어서 개선되지 않는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몽이라든가 이러한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정치가와 부자들의 사고가 바뀌지 않는 한 법이나 준칙을 아무리 만들어도 이것은 결국 돈 없고 백 없는 서민들만 구속하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다 못해 저 역시 상례 문화의 정착을, 올바른 상례 문화의 정착을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라는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그리고 이것은 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일본의 화장 문화가 이것이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모범은 절대 아닙니다. 현재 일본도 묘지 문제로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 역시 좁은 국토 면적에 비해 묘의 수가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도쿄의 경우 도쿄부에 있는 공원묘지에 골로를 안장하기 위해서는 약 5년간 집에서 골로를 모시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공원묘지에 안장할 자격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원묘지에 안장할 차례를 기다리면 또 몇 년을 기다려야 되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도쿄 사람들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역시 미다마도라고 합니다. 다마레행이라는 곳에 있는 도쿄의 서쪽에 있죠. 서쪽에서
시내에서 약 40분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는데 미다마도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말로 식으로 한자를 읽으면 어령당이 되겠죠. 라든가 그다음에 합장식 보지 묘지를 그 고다이라 레행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서북 쪽에 약 1시간 2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등을 만들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에는 약 60% 정도밖에 차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일본인들은 바깥에서 간접적 참배 혹은 공양을 하기보다는 묘 앞에서 직접 참배를 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약 60%에서 70% 정도. 미다마도 같은 경우 내부를 보면은 이것이 극락이라는 이야기를 해도 이 정도의 기분과 모습이겠구나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내부 분위기를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또한 일본 사람들도 자기들의 묘지를 가지고 성림이라고 빗대어 말하듯이 일본의 묘는 돌을 쌓은 탑의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작지만 영원히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이것도. 일본의 묘지는 대부분이 그 경내 묘지라고 하여 절 안에 묘지가 조성되어 있고 단가라는 관계를 통해서 돈을 받고 절에서 묘를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겉보기는 굉장히 깔끔하게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은 묘의 주인을 찾습니다라는 가로 25cm, 세로 12cm 정도의 아크릴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즉 무연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적으로 없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또한 이 법 때문에 이것을 절에서 마음대로 처분하지도 못합니다. 더구나 사찰의 경우에서는 단가로부터 관리비를 받고 컨설팅을 해주는 비용을 받아서 절이 움직이고 있는데 관리비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재정난에 시달려 도난 위기에 와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일본은 궁궐이 관습화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묘는 기본적으로 두 개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마을의 묘지나 공원묘지에 있고 다른 하나는 절에 있습니다. 또한 옛날에는 양묘제라고 하여서 매장을 하는 우메바카라는 매장을 하는 매장묘 그리고 마이리하카라고 해서 참배를 하는 묘가 별도로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자식이 많거나 혹은 살아생전에 바람을 피워서 정부가 몇 명 정도 되었다라고 했을 경우는 묘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또한 먼 곳으로 이사를 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홋카이도 살던 사람이 오사카로 이사를 했을 경우에 홋카이도에 있는 묘를 버립니다. 그리고 오사카 새로 이사한 곳에 묘지에 새로운 가족의 묘를 만듭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라는 거죠. 홋카이도까지 조상의 묘 참배를 1년에 3번 정도 하는데 갔다 오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본가의 역대 조상의 홀로를 안치한 묘가 있는 반면 형제가 특별한 관심으로 별도의 묘를 만드는 것도 허다하고 또한 관계 있는 사람이 뼈를 나누어 가지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고 또한 두 집에서 위패를 나누어 가지는 것도 가능하게 되어 있는 일본의 조상 숭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인구 1명에 대한 묘지 면적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묘 1기당 단위 면적만 단순 비교하면서 일본이 묘가 가장 작은 나라라고 평가를 하고 그것을 본받아야 된다고 정책적 위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답답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처럼 하나의 묘가 몇백 평이 된다든가 하는 일은 없고 묘를 위해서 나무를 베어버리는 일도 일본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국토 단위 면적당 묘지 면적을 비교해야 아마 객관적인 묘지 면적의 비교가 되지 않을까. 저는 우리나라보다 묘지 면적의 비율이 일본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정확한 숫자 계산은 일본에도 통계가 나와 있지 않지만 그렇게 보입니다. 자, 두 번째, 아파트에 저는 벽감을 만들자라고 주장합니다. 올바른 상해라는 말이 사실은 너무나 어려운 말인 것 같습니다. 생각에 따라서는 올바른이라는 기준이 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들어와 화장장려 운동이 대두되고 있고 이에 대한 찬반 논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위에서 지적했듯이 일본식 화장은 또 하나의 생활 폐기물을 만드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다시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화장이나 납골당이 유일한 대안처럼 인식되고 있지만 현재의 변화로 보아서 금방 또 다른 대안이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우주장, 사이버 묘지 등의 대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주장이라는 것은 로켓 끝에 골호를 붙여서 우주에 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원히 우주에서 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고 일본에서는 이미 몇 번인가 실행한 적이 있습니다. 약 우리 돈으로 따지면은 1기당 1,0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하네요. 시신의 처리에 대한 대안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일본에서 약 10년 전부터 일어나고 있는 묘와 상례의 자유를 부르짖는 사람들의 모임의 주장에 보면은 자연하에서 나온 인간은 자연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의식적인 의례나 상징물이 전혀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등장한 것이 산골, 우주장, 바다장 등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상고를 할 경우 상고를 할 장소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든가 또 일본 사람 같은 경우는 바다장을 하고 바다에 해도를 들여서 가서 1년에 한 번씩 참배를 한다고 합니다. 또한 그 외에 자식이 없는 여자들, 메이지 시대에 일하느라 동생들을 공부시키다가 보니까 시집 못 갔다는 여자들이 지금 많이 연배가 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여자의 비라는 것이 교토에 있는데 그 절의 수지 스님이 영원히 공양을 해드리겠다고 합니다. 딱 비석 하나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현재 그 한국적 사고에서는 아직 매장이 선호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화장에 대한 인식의 변화 속도도 엄청나게 빨라지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보았을 때는 아직도 매장 중심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매장 선호 사랑을 단시간에 바꾼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적절히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장하는 장소와 참배하는 장소를 구분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는 거의 잦아졌지만 일본의 양묘제와 중국의 매장 관습, 현재 집안에 불단을 모시고 있는 관습들입니다. 참고해 보면 합니다. 양묘제는 참배를 위한 별도의 묘가 존재하고 집안에는 불단이 별도로 있어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집안에 있는 불단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있죠. 이러한 방법을 융합하여 아파트에 벽감을 만들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일본에서 행하고 있는 책상묘라든가 그 다음에 존수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존수단을 만든 이 회사의 사장은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컨베이어 시스템을 이용해서 참배단 앞에 와서 스위치를 누르면 카드를 넣고 스위치를 누르면은 자신 조상의 골호가 참배단 앞에까지 옵니다. 그리고 나서 참배를 마치고 카드를 뽑으면은 다시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대단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일본에서의 교통체증 그리고 묘지 부적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처럼 한국의 경우 원래 집을 지을 때는 가장 먼저 사당을 짓는다는 사례 편람의 규정에 따라 아파트 혹은 집안에 사당을 만들면 매일 참배할 수 있고 또한 조상의 묘 참배를 위해 극심한 교통체증이라든가 그 다음에 엄청난 돈을 들인다든가 하는 것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 듭니다. 한국의 사당은 고려 충렬왕 16년 안양이 주저 전설을 들여올 때 그 안에 함께 들어왔던 가래라는 주자의 책에서 보입니다. 그 전에는 가묘라는 용어를 썼었습니다. 즉 조상의 신주를 모시는 공간으로서 사당이 있고 이에 대한 신할례라든가 다양한 예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당 제도가 조선시대 종가의 건물 배추의 기준이 되었었고 현재 남아있는 대부분의 종가에는 사당이 그대로 남아있고 안에 신주가 있고 역시 사당에 대한 예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 도시생활에서 사당을 별도로 지을 수 없는 아파트의 경우 벽감을 만들어 사당으로 활용함으로써 묘지 문제와 국토 이용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우선적으로 매장에 대한 관념의 전환을 필요로 하는데 매장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버릴 수 있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공자의 묘가 그랬고 일본의 양묘제에서의 우메화가 매장묘가 시간이 지나면은 그 장소를
버리고 그 위에 또 후손의 시신을 매장을 합니다. 이러한 방법이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리고 화장의 경우는 화장 후 뼈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상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신라시대 때는 상고를 했던 기록들이 많이 나옵니다. 물론 이 타당성과 효율성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있은 연후에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통은 한 민족의 사고의 뿌리이기 때문에 이를 하루아침에 또는 운동으로 바꾸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원고의 지시란 말이 있듯이 전통에 대한 충분한 연구 결과에 따라 이를 통해서 현대에 수용하고 변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때 전통의 개성과 전승은 물론 세계화에 대처할 수 있는 우리식의 민족 문화의 틀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대 한국은 무조건적인 베끼기의 혈안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육이 그렇고 사흘 도리로 바뀌는 것이 교육 정책 아닙니까? 경제 정책이 그렇고 엄청나게 70몇 조를 쏟아부었는데 회수 불가능하다 그러죠? 대통령의 의전이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식의 의전의 방법이 있습니다. 의전청에 물어봤더니 서양식의 에티켓 개념을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답답한 말이었습니다. 이는 자신이 속한 민족의 고유한 문화를 스스로 말살하는 또 하나의 문화 말살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본에서 메이지 6년에 화장 금지령을 공포했다가 2년 후에 취소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일본의 에도 시대부터 지속되어 왔던 화장이 확산되어 가는 과정에서 화장을 금지를 했으니 일반 시민들이 가만히 있겠었겠습니까? 결국 사람들의 의식, 국민들의 의식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고 외국 종교 말살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하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충분하지 않은 법령이나 방법, 제도의 개선, 그리고 무조건적인 운동보다는 그 민족이 가진 문화적 사고, 즉 민족성을 충분히 연구한 후에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예가 메이지의 화장금지법이었습니다. 이처럼 문화변동은 단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고와 연구가, 그러니까 충분한 고민과 연구가 뒤따라야 현대에 어울리는 올바른 상례 문화의 모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과연 효와 전통을 어떻게 유지하고 지켜나갈 것인가 하는 화두를 던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정다운 목사님이 기독교 장물문에 대한 주제 발표를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기독교장례문화협의회 연구원직을 맡고 있는 정다운 목사입니다. 제가 본 주최 세미나 측에서 보고받은 것은 기독교 화장 장례 운동에 대한 것을 받았고, 또 하나는 장례 문화 개선 운동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죽음 의식에 대한 고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받았습니다만은, 지금 시간 관계상으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독교 화장 장례 운동에 대한 세미나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1995년 보건복지부가 추산한 우리나라 전역의 묘지 면적은 982헥타르로서 주택 면적 총 대지 1937km/헥타의 거의 절반에 해당되며 전국에 있는 전체 분묘수가 1961만 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 면적의 1.6배로 전국에 있는 공장 부지의 한 1.2배 정도가 되고 있고, 그중
80만 기가 무용고, 800만 기가 무용고 무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무덤이 약 40%가 연고가 없이 돌분원이 없는 방치되어 있는 상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1년에 약 한 20만 기의 새 무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여의도 면적의 약 1.2배 정도에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이미 쓴 무덤 중에서도 25%만이 허가된 곳에 매장되어 있고, 나머지 묘지는 규정과 규모를 어겼거나 허가되지 않은 곳에 매장되어 있다는 실정입니다. 이런 추세로 묘지가 국토를 잠식하게 될 경우 앞으로 서울은 한 2년 정도를 보고 수도권 전 지역은 5년 정도, 그래서 전국은 약 10년 정도 이내로 집단 묘지의 한계가 도달하게 된다고 이렇게 추산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묘지 문제가 심각한 실정에 있는 우리 현실에서 한국의 기독교는 언제까지 완관 교조적 주장만 내세우며 매장만을 고집하고 있어야 할 것인가라고 우리도 심사숙고하게 생각하고 있죠. 이 글에서는 화장 풍습과 매장 풍습에 관한 우리나라 불교와 유교 그리고 서구 기독교 국가들의 전통적 성경의 입장에 관해 간단히 살펴보고 우리의 매장 풍습의 폐해에 관한 것을 몇 가지를 한번 지적해 보겠습니다. 조선조에서 화장을 금기시한 것을 척불 숭유 정책의 일환에서 그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척불 숭유 정책이라는 것은 조선조에서 엄청나게 이것을 갖다가 크게 다루고 정치를 했던 것이죠. 기독교인들의 경우 화장을 꺼리는 이유는 첫째적으로 화장은 불교의 장법이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도 끌어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에 있는 부활 때문에 부활 자체가 어떻게 될까 하는 염려 때문에 화장을 지금까지도 끌어왔었습니다. 그리고 전통 기독교식 방식이 매장이라는 생각 등이 등등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렇게 그 매장을 선호해오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이 신라 효성왕 34대에 또 이런 화장을 했었고, 진성여왕, 또 효공왕, 신도왕, 또 경명왕은 화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려시대 때에는 화장이 일반에 보편화되었었습니다. 고려시대 때에 보련화되었던 화장을 조선조에 들어와서는 유교를 승화시키고 불교를 배척하는 척불숭유 정책을 국가적으로 기조를 나타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에게 주작 아래에 의한 유교적 상제를 보급하였었죠. 즉 유교를 내세우고 불교를 배척하는 의도에서 불교적 화장제도까지 금지시켰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조 4년에는 화장을 금하고 부모의 장례를 월이나 달이나 3개월을 넘겨서 장사 지내도록 한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은 길제 졸기에서 화장을 금하고 주자 가래대로 장사한 것을 칭찬한 대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야은 길제 졸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한번 다시 탐독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목 등이 조선 왕조 실록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는 불교의 의례를 언급하고 그 대신 주가 가래로 곤조부터 시행되어 온 불교의 의식을 유교 의식으로 대처하려는 의도에서 취한 조치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종 때는 화장을 시행하는 자는 참명에 처했고 또 곤장을 100대를 때리는 이런 엄벌까지 정착화를 강행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교적 화장법이나 이를 반대하여 명당을 선호하는 유교적 매장법이나 이를 모두가 이교적 장법이기는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장법은 불교의 장법이기 때문에 반대하면서 매장은 유교적 장법에도 불구하고 찬성하게 되는 우리 기독교의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었습니다. 유교적 묘지 풍습에서도 몇십 년 정도면은
혼백의 효능이 소진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었죠. 그런데 유교에서 시신을 매장하려는 그것도 풍수 지리상 명당에 묻는 것을 그 이상의 의식으로 삼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교적 인간 구조론을 알아야 되죠. 유교에서는 인간의 구성 요소를 혼과 백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촉각적인 혼은 인체의 뼈를 중심으로 한 체백을 이룬다고 하죠. 혼은 운을 상징하고 있죠. 귀는 혼으로서 천기에서 나오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고, 백은 귀의 합성으로서 천기에서 온다. 여기서 백은 아버지의 신백의 정액을 나타낸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교적인 인간 구조론에서는 사람이 혼과 백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그렇다면 사람이 죽으면 이 혼과 백을 어떻게 사람이 죽으면 그 혼은 천기로 돌아가고 제사의 대상인 사당의 신주나 지방은 그 상징물로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체백은 명당을 찾아 무덤 속으로 돌아간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그 혼과 백은 영생불사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후 잔생을 불과 몇십 년 지속하다가 소진되어 없어져 버리고 많은 존재로 본다고 하죠. 이것이 유교적 제사와 매장 풍수, 묘지의 풍수, 기간을 이루는 인간 구성론이라고도 보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인간 구성론 때문에 주자가래에서는 제사 지내는 기간을 4대 봉사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즉 조상 혼백의 잔생기간은 4대, 즉 20년 해가지고 248에서 80년 정도 지나면은 마치 촛불이 다 녹아 없어지듯이 혼백도 전국적 절멸에 이른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유교적 매장 풍습의 이론적 근거를 보더라도 땅에 묻은 시신은 불과 몇십 년이면 혼백으로서 그 효염을 상실하고 토화되고 말 것이니, 그렇다면 매장이나 화장이나 시신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다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흙은 흙으로, 재는 재로, 티끝은 티끝으로 돌아가기는 마찬가지라고도 봐야 되겠습니다. 또 네 번째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번째, 서구 기독교 국가에서는 화장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화장은 동남아 불교 국가에서나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나, 유럽의 기독교 국가들도 그 화장률이 꽤 높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기독교 국가인 유럽에서 화장에 대한 관심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874년 영국 빅토리아 여왕의 주치인 헨리 톤순경이 화장, 즉 육신의 사후 처리를 출간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이 화장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독일 베를린의 화장률은 68.2%, 함부르크는 58.8%이며 프랑스는 전 국민의 35%가 화장을 찬성하고 있으며, 네덜란드는 약 46%, 체코는 87.6%, 영국은 69.2%, 덴마크는 68.2%, 스웨덴 63.8%, 스위스는 61.2%가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토파 개신교인 90%인 노르웨이도 33%로 차지하고 있고, 덴마크 코펜하겐에서는 약 94%에 이르고 있으며, 1993년 미국에서도 화장 찬성자가 약 20%에 이른다고 봤습니다. 한편 중국 정부의 공식 발표는 중국의 화장률이 지금 100%, 대만은 현재까지만 해도 화장률이 약 40%에 불과하나 10년 이내에 화장률을 약 80%로 높이자는 권장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일본은 98% 정도를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63년부터
화정을 장려하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는 약 75%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추세가 점차 화장률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오랜 기독교 국가들인 북유럽에서도 화장률이 높은 경우에는 약 80 내지 90%까지 이르고 있는 실정인데, 우물한 개구리처럼 매장만을 고집하고 있는 우리의 장묘 문화는 과연 옳은 것인가 안 옳은 것인가를 현 시대에 우리가 한번 바꿔볼 수도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인 검토를 한번 더 볼 것 같으면, 구약 성경에 화형과 화장, 그리고 매장가 있고 미라장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죽음의 열조에게로 돌아가라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매장되는 것을 이상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를 매장했었고, 야곱이 라헬의 레아를 매장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상, 야곱, 요셉, 다윗, 솔로몬 등 같은 사람이 매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 구약에서는 시신을 화장 또는 화형에 처한 예도 몇 군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유다의 며느리가 다말이 창녀가 되어 임신을 했을 때 그녀를 화형에 처하고 화장에 처한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8장 24절 이하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모와 간통한 경우에도 레위기 20장 14절 이하에도 볼 것 같으면은 거기에도 화장을 장려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고 제사장의 딸이 간음했을 때 레위기 21장 9절에 볼 것 같으면 거기에도 역시 화형과 화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아간이 범죄했을 때 악을 골짜기로 끌고서 돌로 치고 시체를 불사르고 들짐승한테 먹으라고까지 이렇게 그 밥을 던져줬다고 여호수아 7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드방의 뼈를 불사르는 경우가 그 엄청난 왕이 있었지만은 왕도 뼈를 살려서 불에다 뼈를 태워가지고 뼈를 갖다가 매장한 예도 아모스 2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등과 같이 화장에 처한 경우가 여러 군데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 이스라엘 초대 임금인 사울왕이 블레셋 사람과 전투에서 대피했을 때 사울왕과 그 아들들까지 야베스에서 화장을 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을 해서 뼈를 매장한 경우가 사무엘상 31장 12절부터 13절 이하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체로 불의한 범죄자, 즉 간음한 자, 그리고 원수를 대적한 자, 복수와 혈기와 등등 이렇게 성경에 위배된 자를 다들이 많은 사람들이 화형에 처했으나 화형에 처했고 화장에 처했습니다. 비록 전투에서 패배했긴 했어도 이스라엘의 처음 임금으로 명성을 날린 사울왕의 경우도 역시 아모스 2장 1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화장을 처해가지고 이렇게 매장까지 한 일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여기서 우리는 창세의 야곱과 요셉의 죽음 처리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볼 때도 성서에 기록돼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과 요셉이 죽어 그 시신을 처리할 때 애굽의 장법인 미레아 장법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또 이는 히브리의 장법과 이교도인 이집트의 장법이 접목한 예로서 장면분의 도착화 작업과 화장을 기독교 의례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이론적 근거가 되고 단서가 될 수 있다고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볼 것 같으면 화장과 부활에 대해서 좀 조금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죽음은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써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는 영적인 죽음과 영육이 분리되는 육체의 죽음, 즉 전도서 12장 10절에 보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은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았을 때 포괄한다고 했습니다. 주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또한 그리스도 재림 시 몸이 부활한다고 했습니다. 간혹 화장을 반대하는 이유로 화장을 했을 경우나 부활 시 재가 된 몸이 어떻게 부활되냐는 것을 반대로 구실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죽음이 어찌 정상적인 죽음만 있겠습니까? 물에 빠져 죽는 사람도 있고 바다 고기에 밥이 되기도 하고 불에 타 죽기도 하고 산속에서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활에는 몸은 톱으로 켰든 칼에 찔려 죽든 어떻게 죽었든 간에 형태나 장래 형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부활하는 몸은 썩어지는 육체, 살과 뼈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부활체는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고린도 후서 5장 8절에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칼에 찔려 죽든 자동차에 사고가 나서 죽든 간에 부활의 관계는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럴 땐 부활 자체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화장이나 매장이나의 문제는 기독교에 있어서 본질적인 교리 문제가 아니고 비본질적 시대적 문화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이나 매장이나 다소 시간의 차이는 있으나 결국에는 흙은 흙으로 재는 재로 티끝은 티끝으로 돌아가기는 모두 일반인의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부활할 것이냐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관이지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마감하는 글을 말씀을 드린다면은 1995년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전국 2,97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조사 대상자의 50.1%가 화장을 찬성했고 1997년 9월 서울시 20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에 의하면 본인의 장래를 화장으로 하겠다는 찬성률이 66.8%, 67%나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기독교 가정연구소 주최 장례문화 세미나에 참석한 모든 교육자 235명 중 91%, 214명이 화장에 대한 찬성 또는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점이야말로 한국 교회도 생각을 바꾸고 장법에서 화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낙교연모 등을 개발하여 조속히 그에 따른 예문과 의식도 분명히 정비돼야 할 때가 아닌가 하라는 생각을 가져보겠습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다운 목사님의 강연이었습니다.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의식적인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불교계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인들도 참고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지금 정다운 목사님의 원고는 자료집 원고와 차이점이 있는데요. 목사님이 원고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다시 해온 겁니다. 필요하신 분은 나중에 저희가 복사를 해놓을 테니 찾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나기정 신부님의 카톨릭 교회의 장묘 문화 현황과 개선 노력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나기정 신부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 나와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렇습니다. 옛말에 호랑이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했는데 오늘날 보니 사람이 죽어서 이름은 남기기커녕 묘지만을 남기더라 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묘지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장례, 아까 장례하면 틀린다 그랬는데 상례, 이 상례를 통해서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종교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래서 천주교는 그러면은 도대체 거기가 묘지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해서 지금 현황이 묘지난이 없느냐
그리고 앞으로 다른 어떤 묘지 문제를 개선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없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해 주십사 하는 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래 한국 천주교의 대표가 될 만한 인물은 못 됩니다. 못 되지만은 원래 이런 얘기를 하시려면은 서울서 오셔야 되는데 가까이 있다고 이렇게 제가 왔습니다. 제가 전공한 것은 전례를 공부했습니다. 전례를 공부했기 때문에 이 상례나 장례에 대한 예식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좀 보긴 봅니다만은 제가 제 능력껏 파악한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국 천주교에서는 지금 묘지를 어떻게 관리했고 현황이 어떤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노력들을 기울이는가 하는 데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 남산동에 가시면은 성직자 묘지가 있습니다. 저희 이제 대구교구 신부님들이 이렇게 돌아가시면은 묻는 묘지입니다. 한 150기 정도가 이렇게 묻힐 수 있는 터인데, 한 분이 좀 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 번씩 거기 가면은, 봅니다. 문패에 호디에 미히 크라스티비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이 뭐냐면은, 호디에 오늘은 나에게, 내일은 너에게. 그 누워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묘지를 찾아오는 사람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늘 죽음을 묵상하도록, 묘지를 찾을 때 죽음을 묵상하도록 이끌어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면은 저희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 앞에 저희 교구의 신부님들이, 대구교구의 신부님들이 한 290명 있습니다. 현재 있는데 거기 누워 계시는 분이 한 100분 정도 계시고 그런데 앞으로 누울 자리가 한 50기밖에 없는데 내 차례에 안 오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벌써 묘지란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군위에 묘지가 교구 공원 묘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성직자 묘지가 이렇게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남산동이 다 차면은 우리는 군위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때가 되어서 갈 때 되면은 군위를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군위 가면은 누가 신자가 찾아오겠습니까? 안 찾아오겠죠. 저희들이 처자식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족들도 없고 이런데 신자분들이 이렇게 아는 그 신자분들이 찾아오셔서 기도라도 해주시고 이러면 참 좋은데 그 시내 한복판에 남산동에 있는 데는 신자들이 자주 오니까 와서 기도도 해주시는데 우리가 군위 갔을 때는 참 누가 찾아오겠나 하는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우리 선배 시부님들 먼저 납골 시키고 우리도 차례대로 좀 누웠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건 그렇고 우리 한국 가톨릭 천주교에서 묘지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주교는 14개 교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교구라는 것은 지역별로 살림을 다 따로 삽니다. 행정적으로 다 독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개 교구가 있는데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서울에 용인공원 묘지가 있습니다. 거의 많이 찾는데 91년부터 시한부 매장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이 되어야 세 자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묘를 아직 안 쓴 자리는 다 예약되어 있기 때문에 만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광주교구. 광주는 월산공원 묘지가 있는데 여기가 물론 시한부 매장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또 목포하고 여수 지역에 따로 교회 공원 묘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별로 남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00개 정도 남았다는데 시한부 매장제 하면 그래도 조금 이렇게 새로운 자리가 나니까. 그 다음에 저희 대구교구 법물동 묘지는 이미 만장 상태고 군위 묘지를 새로 조성해서 감천리 묘지, 이현 인터체인지 부근입니다. 거기 이제 폐장하면서 그쪽 묘를 전부 옮겼고, 아주 여유가 많습니다만은,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시한부 매장제 15년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년 연기할 수 있는 30년 하고 납골당에 안치하거나 이장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군위묘원의 묘지 안에 납골당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구 주변에 여러 이제 그 성당들마다 자기 그 성당의 신자들을 위한 묘지들을 했는데 19개 본당의 묘지가 있지만은 대부분이 가득 찬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수원교구 안성에 공원묘지를 조성해서 했는데 2005년경이면 만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도 시한부매장지에 20년제를 실시하고 있고 유해 봉안소나 화장 후 납골당에 안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마상교구는 고성에 이화묘원을 했는데 예약을 할 수 없도록 해놨습니다. 단지 배우자에 한해서만 예약을 해서 옆자리에 붙일 수 있도록 해주고 시한부매장지에서 여기 15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장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진주에 나동묘원이 있고 조건은 이화묘원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울, 수원, 광주, 대구, 마산 이렇게 대도시의 교구들은 대개 시한부매장지를 통해서 납골을 하도록 일찍부터 이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주교구, 대전, 안동, 춘천, 원주, 제주, 전주, 부산, 인천 이런 기타 교구들은 교구마다 이제 묘지가 있는데 이 묘지들은 대부분 포화 상태, 만장 상태 그리고 몇 년 내로 만장이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들에 처해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한계에 봉착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몇몇 교구, 예를 들면 안동교구나 이런 데서는 아직 여유가 많습니다. 새로 했기 때문에 시골 같은 이 안동교구는 전체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고 있고 당연히 신자들도 줄고 있고 왜냐하면 인홍현상 때문에 그래서 여유가 아직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주교구 같은 경우는 자리가 많은데 한 곳에 그 묘지밖에 없는데 약 40년 동안 사용하다고 가능합니다. 납골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데 아마 제주도의 특별한 그 관광지 특수성 때문에 화장이나 이런 게 아마 불가능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큰 문제되는 데가 이제 전주교구, 부산교구, 인천교구 이런 것이 이제 좀 묘지에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를 접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국 대부분의 교회 묘지가 만장 상태라서 매장 묘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각 교구 묘지의 현황을 종합해보면 신자들이 사후묻힐 교회 묘지가 없어서 사설 묘원을 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추가로 개발을 시도하고 있지만 지역 주민의 강력한 반발과 민원 제기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장지의 한계, 매장 제도의 한계, 묘지 관리 제도의 한계에 봉착했다라고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장묘지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인식, 가톨릭인들은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느냐 하는 데 대한 것은 쭉 읽어보시면은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문조사했던 내용은 사실은 일반인들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과 크게 차이 나는 것은 없습니다. 보통 사회인들. 그래서, 신자들도, 천주교인들도 국가적인 이 묘지 문제를 국가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강하게 그런 인식을 해서, 심각성은 인정하고 있지만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납골묘나 화장에 대한, 그 가톨릭의 입장을 말씀드리면은, 교리적으로 문제가 없느냐, 또 근본적으로 문제가 없지만은, 문제가 없는데, 근본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은, 신자들의 그 인식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아직도, 화장을 하면 안 되는 줄 아는 사람들이 한 20% 정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아직 못 됐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장묘 개선을 위한 장애 요소들을 몇 가지 짚어봤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그 장애 요소들과 같은 것이지만은 사실은 종교인들도 일반인들의 의식, 일반인들의 어떤 그 문제점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여기 나열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묘 제도 개선을 위해서 인식해야 할 장애 요소들이 있는데 이 장애 요소들은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통적인 매장 선호 풍토, 그리고 우리 또 그리스도교에서 해왔던 매장 선호 풍토, 이 문제. 매장 선호 풍토로 볼 때 화장이라는 장례 방식의 거부감을 쉽게 떨치지 못하는 이유가 우선 신체의 중요성을 유독히 강조하는 유교적 사고방식.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 유교적 사고방식에서부터 예외이지는 않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예외일 수 없으며 화장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고 또 일부 교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인식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 요소로 풍수지리를 들 수 있습니다. 조상 숭배의식이 높고 후손의 화복이 선주의 무덤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묘지 풍수와 생활을 강하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화장에 찬성한다 하지만은 부모가 화장에 달랐고 강하게 유언하지 않는 한 자손이 먼저 부모에게 화장을 권유할 수는 없죠. 그런 현실입니다. 친족 간 유대, 조상 숭배 사상은 점차 엷어지고 있는데 반해서 단지 매장이라는 풍속만 강하게 남아있고 뿌리 의식은 약해지는 현실적인 괴리감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가 되어서 민족 대이동이 일어난다 하지만 그 가운데 절반은 놀러가는 사람들이다. 뿌리 찾으러 가는 사람들이 아니더라 하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묘지는 전통사회처럼 효사성을 이어주거나 가족과 친족 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기능을 하기보다는 조상에게서 복을 구하는 기복적 요소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묘지제도 이데올로기는 약해지고 조상의 묘자리를 잘 써서 후손들의 안녕을 도모하려는 이기주의 발상만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풍수지리에 대한 그리스도인들도 예외일 수가 없더라. 설문에 의하면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74%가 명당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래요. 교회 묘지에서도 우리 천주교에서도 장례식에 가보면은 장례 묘자리를 쓰시는 분들을 보면은 야야, 말뚝 잘 박아라. 그래, 방향 맞다. 그거 맞춰라. 관 좀 떼기라. 다 그 봅니다. 그게 꼭 나쁘다 좋다 이를 떠나서 전통적으로 해오던 방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이기주의. 교회 묘지가 만장의 상태에서 추가로 여러 묘역들을 개발하고 있지만은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지역민들의 강력한 반발과 민원 제기로 인해서 그렇다. 자, 그러면은 천주교에서는 장묘 제도 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는가? 가톨릭에서 1990년에 묘진안을 개선하려는데 의견을 모으고 추교님들께서 교회가 운영하는 공원묘지에 납골당을 설치하고 시한부 묘지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점차 새로운 그런 노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구교구에서는 지난 9월에 묘지 개선에 대한 환경 세미나를 한 적도 있고 안동에서는 지난 전국 생명 환경 신앙 대회를 가졌는데 장묘 문화 개선을 위한 운동을 하기로 결의를 하고 노력들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수원교구에서 아주 유해봉안소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유해봉안소는 화장에서 바로 납골로 가는 매장제도에서 납골로 넘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시한부 매장에서 육탈 납골하는 제도로 이렇게 중간 단계의 제도로
아주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그 유해봉안소를 지난번에 시공했습니다.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안들로 보면은 여기에 이제 해놓은 것은 이제 교회의 것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것도 다 포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도층들이 모범을 보여야 되겠다. 이거는 뭐 교회 안팎으로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직자나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먼저 앞장서서 화장 유언 남기기 이런 것을 통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들은 해마다 왜냐하면 가족들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해마다 이렇게 그 유언장을 씁니다. 1년에 한 번씩. 매번 해서 갱신시켜놓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데 내년에 저도 한번 유언장에 그걸 한번 써볼까 싶습니다. 이걸 준비하면서 이거 참 우리가 이렇게 앞장서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됩니다. 둘째로 사업성 치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정책으로 나가야 되겠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무슨 이런 묘지나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수지를 맞춘다든지 또는 정부 차원에서도 정부가 지원을 하는데 어떻다 이런 거 자꾸 이제 수지 경제적인 사업성에 너무 치우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인간 본래 중심의 정책으로 서야 되겠다. 왜냐하면은 공공의 시설로서 결국 인간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인간 중심의 정책으로 짜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종교계가 앞장서야 되겠다. 종교계가 앞장설 때에 국민들의 의식개혁도 상당히 진척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종교가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지속적인 홍보, 안내,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우리 신자들이 아직도 화장하면 안 되는 줄 아는 사람이 한 20%나 있고 이런 걸 볼 때 교육이 참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장묘시설의 주거지역 내 설치 가능성입니다. 장묘시설을 주거지역 안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얘기인데 이번에 나왔던 장묘법인가 그게 새로운 법이 거리 제한이라는 것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것 우리가 말하자면 주거지역 안에 문화공간, 휴식공간으로서의 묘지가 그런 역할을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사례로 이제 성공의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대한성공의 경우에 서울 정동 덕숭 옆에 위치한 주교자 성당에서 성당 지하에 납골 땅을 건립했는데 안식의 집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도 드릴 수 있는 예배실, 유해를 봉헌한 유해 안치실, 봉헌 기간도 시한부 25년. 봉헌 기간도 시한부제로 해서 아마 그 이후로 상고를 하든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네요, 그죠? 예. 그래서 주거지역 내에 납골 땅 설치에 아주 좋은 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당이나 이런 것들은 주거지역 안에 많이 있기 때문에 성당이나 교회 안에 이런 납골 시설을 하면 주거지역 내에 설치가 가능한 것이죠. 법적으로 그런 것들이 좀 갖춰져 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시설들은 현대화를 이루어서 친숙한 시설로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예식장 가보면은 상당히 화려하게 잘 꾸며놨습니다. 병원에 가보면 영안실도 요즘 잘 지어놓은 데 많습니다. 서울 삼성병원 가보십시오. 이 영안실이 예식장 저리 가랍니다. 굉장히 잘 지어놨습니다. 그러면 장례식장도 이렇게 할 수 없을까? 또 납골 땅이나 유해 봉안소도 이렇게 멋있게 좀 해볼 수 없을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결혼을 하거나 사람이 죽거나 또 이런 것들은 모든 것이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일생을 거치면서 지내는 어떤 통과 의례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과 의례를 할 때에는 상당히 커다란 어떤 계획이 어떤 큰 예식을 통해서 전환을 꾀합니다. 그래서 그런 전환을 하는 자리에 있어서 어떻게 썰렁하게 지난다든지 특별한 절차 없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필릭이 없는 그런 과정으로 썰렁하게 지난다면은
참 그 의미가 상당히 감소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식장에 가보지 못하고 결혼한 그 부인네들은 드레스 한번 입기를 그렇게 평생 소원을 한 이유들, 그런 것들이 다 이런 데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지금 이제 그 화장시설은 종교계에서 갖추고 있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방정부에서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나와 있듯이 지금 화장의식하는 그런 그 시설, 그리고 화장을 하는 동안에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배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화장터에 가본 적이 있는데, 집에 저희들 할머니 한번 화장한 일이 있어가지고 가봤는데 너무 열악합니다. 이 밑에 그런 이야기 나왔습니다. 불교대학 항보관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건데, 정남이 떨어지는 화장시설로는 화장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가 없다. 그러니까 화장터 짓는다 그러면 전부 다 반대하는 거죠. 지역 주민들이.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대화된 아주 진짜 예식장보다 더 멋있는 그런 화장시설을 지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7번째, 매장묘지의 확대 보루와 기존 매장묘지에 대한 유해봉안소 설치 권장. 이거는 제 생각인데, 더 이상 묘지를 확대하지 못하도록 그린벨트식으로 확 묶어버리고, 그 다음에 있는 묘지에는 납골당을 설치해서 점차 있는 묘마저 전부 다 시한부 매장제로 이렇게 소급 적용을 점차 시켜서 점차 납골시키고 상골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묘지를 조금씩, 그래서 새로운 묘자리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모르겠습니다. 이상적인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8번째, 시한부 매장제에서 화장제로 점진적인 개선을 할 필요가 있겠다. 매장 문화에서 화장으로 바로 넘어가기보다도 국민 정서에 적절히 대응해서 이래 점차적으로 시한부 매장제를 거쳐서 화장회로 나아가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를 마치면서 서울 경기 지역에 작년 한 해 1999년 가톨릭 신자들이 했던 화장이 25%를 기록하였습니다. 적지 않은 통계입니다. 전국의 통계는 신자 말고 우리 일반 국민들의 통계는 50%를 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도, 우리 가톨릭 신자들도 적지 않은 화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화장에 대한 인식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조짐과 가능성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의 개선은 운동이나 구호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실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산이와 주거니가 연계되고 친숙하고 늘 가까이 있는 이들로 이해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종교적 가치, 신앙적 의지로 이러한 노력들이 뒷받침되고 교회에서는 거기에 대한 사목적인 배려와 관심, 적극적인 교육과 모범이 따르면은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산이들이 주거니들을 가까이 모시고 그들을 진정으로 위해주고 대우해준다면 그것은 관리소홀로 일한 묘지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길이 기억될 이름을 남기는 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나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기정 신부님이 가톨릭의 그 전체적인 장미 현황과 그 개선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성균관 전이 이승관 선생님께서 우리 장례 문화와 전통 묘지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유림입니다. 지금 이 세미나가 우리의 현실에 맞도록 장례제도, 묘제를 개선하자, 이러한 상당히 의미가 깊게 있는 세미나입니다. 그러나 우리 유림에서는 사실상의 우리 국민의 정서에
그렇게 맞지 않지 않겠느냐. 또 유림은 거기에 앞장서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식입니다. 대개 우리 유림은 연로하신 분들이 지금 현재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 스스로가 앞으로 머지않아서 닥쳐야 되는 장애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성균관 전례연구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종교단체 세미나에서 유림 대표로 발표를 한번 한 일이 있습니다. 나는 현실적인 국토 보존의 문제나 현대 감각의 국민 정서에 맞는 화장 제도도 반대하지 않겠다. 이러한 발표를 제가 했습니다. 좀 파격적인 유림의 발표였습니다만은 그래서 중앙지에 대서특필해서 성균관에서 화장 찬성 이렇게 신문에 발표가 되고 전국 유림이 한번 발칵 뒤집어진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일보사에서는 다시 그 기사를 정정 기사를 한 일도 있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 와서 제가 느낀 소감은 종교단체에서도 국민을 위하는 국가의 장래를 걱정하는 봉사하는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본 만불사에 와서 보고 느낀 점은 대단히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사자의 안치를 위해서 대단한 힘을 쏟고 계시는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우리 유교권에서 생각할 때 조금 부끄럽다 하는 그런 자책감도 가졌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교권의 정서를 그대로 발표를 해드리려고 그럽니다. 어느 민족을 막론하고 그 민족에게는 고유한 문화 양식이 장기간 다듬어져서 정돈되어서 국민의 정서로 함양되어 집행하고 내려왔습니다. 역시 우리 민족은 수백 년간 매장 문화를 국민의 정서에 깊이 뿌리 박혀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고려 시대에도 물론 화장 제도 여러 가지 장례 제도가 있었고 했습니다마는 조선 시대에 들어와서 유교를 국민의 지도 이념으로 정책을 위반했기 때문에 유교적인 제도가 정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례 문화 중에 묘제는 우리 민족의 생사관 내지는 조형 숭배 사상의 최고의 예절로 오랫동안 우리 민족의 전통관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민족은 원래 하느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자연을 숭배하여
산천에 제사를 드리는 아름다운 풍속을 이어오면서 신의 은총에 의하여 영원히 복된 삶을 누려오는 것으로 신께 감사를 드리는 아름다운 민족 정서를 이어오는 종교적인 민족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민족은 조상께서 항상 우리를 살펴주시고 스스로 조상을 종교 신앙적으로 생각하고 그 조상의 죽음이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조상신으로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같이 살고 있다 하는 조상숭배 사상을 조상신관으로 여기고 있는 게 우리 국민의 정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자와 생자는 새로운 차원의 효사상으로 정립되는 것이고 효의 극치가 상장 제례 문화로 발전하여 왔고 그 극치 사상이 조선조에 이르러 유교 문화와 함께 연구 발전하여 아름다운 동방 예의지국의 민족 긍지의 아름다운 영예의 자랑스러움을 갖는 전통으로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우리 민족 사상은 선사 이전부터 민족의 특수한 묘제가 이어져서 내려왔습니다. 그 묘제 중에서는 요새 근래에 세계적으로 관심을 높이고 있는 지성묘 등 많은 묘제가 고려 이후 조선조 500년 동안 이어져서 전국적으로 분포되어서 있고 현재는 세계 문화유산으로서의 상당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우리의 다양한 묘제 문화는 시대적, 민족적, 우리 민족의 정신 생활상과 경제 문화의 발달과 성세의 사회상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전통 문화의 우수성과 정통성을 세계에 알려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자랑할 수 있음을 자긍하는 바입니다. 우리의 전통 묘제를 살펴보면 시대에 따라서 많은 제도적 변화도 탐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제도가 중국의 제도를 모방한 것처럼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유 전통 사상은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정서가 함유된 민족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고려시대에 주자가래가 도입이 되고 그러므로 제도나 사상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중국의 제도를 모방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고유 전통 민족 관습이 체계화되었고 개선되어 정착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효의 관념이 확고하게 정립되었고 고려 초기 도선국사의 도참 사상이 급진적으로 국민에 전파되어 조상 숭배 사상이 더 한층 고조되고 주자가래 사상은 새로운 시대적 사상적 질서 체제를 유교 문화 발전에 우리 민족 정서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새 틀을 잡아주게 되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국가 제도부터 강력한 규제가 제도화된 계급사회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므로 모든 규범이 제도화되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민간 주택이나 묘제도 지금 현재 제도 이상과는 국가에서 대단한 통제를 받아왔고, 그렇기 때문에 조선조 500년 동안 묘제 문제로 해서 누구도 걱정할 그런 상태까지 이른 일은 없었습니다. 고려시대의 분묘가 현존하는 현상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사대부가의 분묘가 규모를 갖추어서 보존되고 있는 정도일 뿐 묘지로 인한 국토 보존에 염려할 정도는 아니며, 품일 같은 갖춘 조상의 분묘는 오히려 아름다운 경관을 이루고 있음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의 고유 전통제도가 1894년 갑오경장 이후에 제도적 규범이 무너지고 급격한 사회적 구조의 변화로 묘제의 규제가 타파되고 묘의 치장 등 호합 분묘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도시지역의 묘역 제한 없는 무차별적 묘지 조성 등 급기야는 국토의 묘지 잠식의 우려가 국가적 관심사로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도는 현실을 맞추어 가면서 변화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묘제의 간소화, 종교적 차원의 조치는 필연적이고 당연하며 오히려 너무 늦었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조선조 500년을 유교 사상이 정치 문화의 기조를 이루면서 충효의 사상적 사고가 우리의 일상생활을 규제하는 구체적 지침의 기능을 하면서 조선사회에 널리 확산되었습니다. 유교적 이데올로기 성리학의 신사조가 선진 농업 생산력에 적응해 형성된 새로운 이념 체계가 점진적으로 갖추어지면서 효사상이 팽배되고 높은 숭조 사상이 이 시대 사회 풍조로 형성 지배 질서의 중심부가 유교 사상적 국민 정서가 뿌리 깊게 형성되어 국민의 깊은 심장부에 뿌리